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3장 상담 이론 가운데서 번의 상호 교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381페이지입니다. 번의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개요부터 살펴보면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 교류 분석 이론, 의사 거래 분석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행동의 이면에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숨겨진 배경과 그 배경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는 상당 방법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는 정신 분석 이론의 결정론에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개인은 선택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의 목적은 내담자의 자율성 성취에 있다. 그래서 이 자율성이란 뭐냐? 내담자가 현재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보다 적절한 것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율성과 그렇게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자율성은 현실적 이해와 정서적 표현 능력, 친교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의 회복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어릴 때 결정되지만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반운명적 철학. 이 반이 절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반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이제 반대한다, 뭐 결정론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답습하는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인간은 중요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영향을 받으며 인생의 초기에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 동기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하고 자극 욕구, 구조 욕구, 자세 욕구와 같은 심리적 욕구.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하고 심리적 욕구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심리적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심리적 욕구 유형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극의 욕구예요. 타인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자극, 즉 어루만짐의 욕구이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 자극 욕구가. 그래서 인정 자극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부정적인 인정 자극은 인정 자극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인정 자극이 없는 상태란 무관심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댓글 다는 거. 그래서 좋은 댓글, 선한 댓글들도 이제 많지만 악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악성 댓글들을 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선한 좋은 댓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인정 자극이라고 한다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인정 자극인데 인정 자극이 없는 상태보다는 낫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 어떤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인정 자극이 없는 상태가 더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인정 자극에는 안아주기, 머리 쓰다듬기와 같은 신체적인 것이 있고 또 언어, 표정, 자세와 같은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것이 이제 좀 더 직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다 이제 그런 어떤 자극의 효과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상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간접적인 측면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인정자극을 보내는 측의 태도나 생각이 실제로 그러한 건지 아닌 건지를 갖다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 욕구예요.
인정 자극을 받을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과 시간을 수단화하고 조직화하려는 욕구이다. 그래서 생활과 시간을 갖다가 이제 수단화하고 이제 조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들이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형태들이. 첫 번째는 이제 철수예요. 신체적, 심리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떠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수준의 철수는 건전한 것이지만 오랜 시간의 철수는 우울증과 외로움의 원인이 되고 극단적인 철수는 자폐적 사고를 초래한다. 그래서 뭐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철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예 그냥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근데 이제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작 가서 그 농사 지으려고 하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보다는 그냥 산속에서 지내야지. 산속에서 지내는 것도 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닙니다. 도시생활보다 훨씬 일이 많습니다.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지런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생활을 하든 시골 생활을 하든 뭐 산속 생활을 하든 어쨌든 굉장히 자기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또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나름 좋아하고 나름 잘 견뎌내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별로 마땅치가 않죠. 일단 심리적인 뭐 안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철수를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폭식증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살이 찌고 막 그러한 경우들이 꽤 있죠. 예전에 그 버즈의 민경훈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철수를 해서 보냈던 그래서 집 가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철수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에요. 의식, 리추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활 및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 예식, 세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례적인 의사 교류예요. 여기 이제 생활과 시간의 구조라고 얘기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추얼 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한테 있어서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국경일이다, 무슨 경축일이다, 무슨 그런 날들을 만들어서 기념식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교류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사회에, 그 집단에 그런 어떤 생활과 시간을 구조함으로써 자부심을 얻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 조직이나 사회의 어떤 발전 방향을 새롭게 잡고 다짐하고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의식은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개인적 친밀함은 아니며 정형화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철수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식들이 부담이 돼요. 그렇죠. 우리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며느리들 고생 많이 하죠. 이런 의식들을 싫어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그 존재를 갖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 너는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니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강압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일이에요. 특별한 목적 없이 날씨, 스포츠, 시사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일종의 잡담 시간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소일은 정서적 동요 없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안전하고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이 가운데서는 긍정적인 것에 이제 속합니다.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시간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일을 하는 거죠. 뿌듯함을 얻고,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교류 방식이라고 돼 있죠.
상호 간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구조화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종의 속임수가 동반이 돼요. 너무 과도하지 않아.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놀이 개념으로 서로의 이제 친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게임이지만, 게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정 정도,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기기 위한 속임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채 저런 채 한다라든가 해서,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식들이 이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교류 방식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오래 해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 우울,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또 수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친밀성입니다. 신뢰와 애정 속에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화예요. 보통 이제 이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게임이나 활동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얻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친밀성이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긍정적인 인정 자극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위험 부담이 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친밀성이라고 되는 여기서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진솔함, 진실됨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왜냐면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굳이 내가 그 정도까지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과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고 해서 사람들이 보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세의 욕구예요.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확고한 삶의 자세를 가지려는 욕구로 생활 자세를 형성하게 된다. 자세의 욕구는 6세 이전에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가장 건강한 생활 자세이고,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자세이다. 자, 그래서 버는 생활 자세의 종류로 네 가지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자세의 욕구에 나오는 생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렇게 있죠. 스스로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타인들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울증 자세입니다. 우울하죠. 다른 사람들은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자세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거죠. 생후 1년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며 자신은 물론 타인들도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나쁘기까지 하다고 생각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보통 염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not okay인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로 심각한 정신병이나 범죄적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에요.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자세로 자신에 대한 방어 자세이며 타인에 대한 공격 자세죠. 지배감과 우월감에 차게 되어 양심부재가 나타나거나 타인에 대한 불신, 비난, 징후, 살인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네 번째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가장 건강한 생활 자세로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자세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무의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세는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는 것으로 의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어린 유아기 때 특히 부모가 되겠죠. 특히 부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주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의식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도덕성, 그렇죠. 윤리 의식 이런 것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일정 정도 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자아 상태입니다. 자, 보면은 이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그 학문적 영역의 것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보면 상호작용 이론도 그렇고 앞서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제 자아 상태와 관련된 거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영향을 꽤 받은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해서 에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죠.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가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 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아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드나 슈퍼에고까지도 자아로 편입을 시켜서 흡수를 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자, 차일드 에고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 충동과 감정, 생애 초기의 경험에 대한 감정들은 이제 구성이 된다. 1세에서 3세까지 발달하고 어렸을 적에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을 똑같이 느끼거나 행동하고 있을 때의 자아 상태고, 생활에 대한 감정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정. 그래서 기능에 따른 이제 세 가지 구분을 하는데, 적응적 어린이자, 자유로운 어린이자, 어린 교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적응적 수능적 어린이자는 부모나 권위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들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자연적 충동의 자아 상태예요. 그래서 올바른 품행, 수능력, 사교성 등의 성향이다.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거죠. 자유로운 어린이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어른들의 반응에 구애됨이 없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한다. 그래서 자발성, 즐거움, 생동감 등의 성향입니다. 어린 교수자, 리들 프로페서 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천적 지혜를 지닌 측면으로 인간 내부에 재치 있고 창의적이고 탐구적이고 조정적인 어른자의 축소판이다. 호기심, 탐구심, 설교적인 성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른자가 있어요. 어덜트 에고. 2에서 4세에 형성되어 7에서 12세에 발달하며 프로이드의 에거와 같은 것이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객관적, 합리적, 분석적, 지성적, 논리적, 사실평가적, 정보처리적, 통합적, 문제 해결적인 성향이다. 앞서서 어린이자는 감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합리성, 객관성,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자에 속합니다. 어린이자와 어버이자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이용한다. 어른자는 감정이나 정서가 배제된다는 특징이 있고, 어른자가 너무 많으면 지루하고 따분한 성향이 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아재, 꼰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자가 있습니다. 패런트 에고. 4에서 6세에 발달하고 프로이드의 초자와 대응이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모방으로 학습된 태도나 지각 내용들로 구성된 학습된 생활 개념이다. 비판에 의하여 교정됨이 없이 내면화된다. 기능에 따른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비판적, 통제적 부모자하고 양육적 부모자가 있어요. 비판적 부모자는 부모의 윤리, 도덕,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면화된 경우에 비판, 통제, 처벌하는 독재적인 성향이 크고, 양육적 부모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면화된 자아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수용하려 하나 지나치면 과보호적이고 참견하려는 성향이 된다. 하나는 너무 억압적인 거고, 그렇죠? 하나는 너무 과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책으로 이제 385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자아 상태의 오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거 좀 고쳐주십시오. 자아 상태의 혼합, 오염, 이렇게. 자아 상태의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아 상태의 오류 가운데서, 혼합에 해당되는 그림. 예, 제가 요거를 갖다 잘못 좀 기입을 했으니까, 자아 상태의 혼합 또는 오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자아 상태에 이제 오류가 나타난다. 그 오류의 이제 종류를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혼합 오염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부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간섭을 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혼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중심을 잡는 것은 어른 자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요게 프로이토에 얘기하면 이제 에고에 해당되는 거고, 어린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드, 어버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 에고가 되니까. 요 이제 어른 자아의 이제 어린이 자아나 어버이 자아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이 오류가 바로 이제 혼합 오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망상, 편견, 이중혼합. 망상이라고 하는 건 어른 자아가 어린이 자아로부터 침식당하게 생기는 혼합 형태로 광장공포, 고소공포와 같은 어린 아이적인 공포증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어른인데 왜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혼자 있기 무서워, 불 끄면 무서워, 벌레 보면은 끔찍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망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자아가 침식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림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요 두 번째 거, 요 경우죠. 망상. 어린이 자아가 어른 자아를 갖다 이렇게 침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편견이에요. 어버이 자아가 어른 자아를 침범하는 경우로 편견이 심하거나 하나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꼰대. 그렇죠? 치마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나시라고 했잖아요. 어깨 드러나는. 나시티 같은 거를 여자들이 입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사내 자식이 뭐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남자는 자고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편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중혼합. 어버이 자아하고 어린이 자아가, 자아가 둘 다로부터, 침범을 이제 당한 경우죠. 이제 이중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완고한, 할아버지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너무 애 같거나, 이중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혼합, 우리 385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해놨어요. 예, 그림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게. 그 다음에 이제 베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심적 에너지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배제하고 비대가 있습니다. 배제. 하나의 자아가 없어져서 나머지 두 개의 자아만 기능하는 경우. 어버이 자아가 배제된 경우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슈퍼 에고에 해당되는 거니까 슈퍼 에고는 이제 도덕성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비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아만 강력해져서 나머지 두 개의 자아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 이제 망상이나 저 편견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망상의 편견은 침범을 하는 경우지만 비대하게 되면은 그렇죠. 엄청나게 잠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자아 상태만 비대해져서 오랫동안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요 비대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커져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인 겁니다.
어버이자가 계속 유지되면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린이자가 계속 유지되면 장난만 치려한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자하고 어른자, 부모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고,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생활 자세를 갖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율성, 균형,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생활 자세, 이 세 가지. 이것만 다 가지고 있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담 과정을 한번 보면 여기 쭉 나옵니다. 첫 번째 계약, 그 다음에 자아구조 분석, 상호교류 분석, 게임 분석, 생활각본 분석. 이게 이제 차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맨 처음에 상담자의 어른자와 내담자의 어른자가 상담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담 목표에 대한 합의 및 전반적인 상담의 구조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구조 분석이에요. 내담자의 어버이자, 어린이자, 어른자의 내용이나 기능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버이자, 어린이자, 어른자 중에서 어느 자아 상태가 주도적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담 목표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잖아요.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어느 쪽이 비대해져 있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 이제 침범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자아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교류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지게 된 까닭이 사실 이제 요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상호 교류의 유형과 관련이 돼. 그래서 여기 나오죠. 상호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교류 분석, 교류 패턴 분석, 대화 형태 분석이라고 한다. 대인 관계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아 상태를 분석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호교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자아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 내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호교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자아 구조 분석, 그러니까 어린이자, 어른자, 부모자 얘기 같은 경우에는 번에 독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창적인 게 아니라 프로이트의 이론을 갖다가 각색을 한 거죠. 나름 각색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 태도하고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아들러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 목표성을 설정해서 그래서 생활의 어떤 양식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걸 갖다가 아들과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앞서 얘기됐던 번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이론도 자신의 독창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 상호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번의 어떤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이틀로 붙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아 상태를 분석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앞서 봤었고 그래서 상호교류의 유형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보적 의사교류, 교차적 의사교류, 이면적 의사교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상보적 의사교류,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반응하는 것이고 상호 신뢰가 높고 자극과 반응이 동일한 자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자에서 어린이자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같이 놀면서 어른도 그랬지 않습니까? 놀이할 때는 어린이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스스럼 없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재미있게 노는 거. 어른자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분석하고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어른 자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혼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또 그런 어떤 도덕성을 발휘하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부모 자아가 기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보적 의사결혼, 바람직한 거죠. 교차적 의사결혼, 발신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수신자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언쟁, 갈등, 침묵, 불쾌, 거부감을 유발하고 대화 단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극하는 자와 반응하는 자아가 다르게. 한쪽 사람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죠?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계속해서 농담으로 받아치는 것. 어린이 자아가 발동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어른자, 이쪽은 어린이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짜증이 나죠.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얘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불쾌하죠. 거부감이 느껴지고 쟤하고는 도저히 상종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차적 의사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면적 의사교류, 암시교류라고 되어 있죠. 이면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 의사교류와는 현실적 자와 실제로 작용하는 자아가 다른 경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암시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처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뒤에서 이제 작동하는 건 어른 자아가. 우리 이제 골프 치러 많이 가잖아요. 우리 이제 골프 치러 사업가들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웃고 떠들고 골프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업 얘기예요. 몇십억, 몇백억 원이 이제 걸려있는 그런 어떤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겉으로는 재미있게 골프 치는 것처럼 뭐 그러지만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하는 그 농담 비슷하게 하는 와중에 뭐냐면 서로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뒤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면적 의사결혼.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어떤 심각한 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 회담이 없어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게 그런 파티예요. 파티. 거기서 이제 이면적 의사결혼들이 오가죠. 그래서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짝 떠보기도 하고 이제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영화 같은 데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게임이란 이면교류가 정형화된 거예요. 순서에 따른 숨겨진 교류가 반복되는 것이고 의사교류에 관여하는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다. 게임 분석을 통해 이면교류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카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재미로 이제 고스톱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그 게임에는 반드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속임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고 특히나 이제 돈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든 100원짜리 카드 게임을 하든 뭡니까 그런 어떤 이면적인 교류가 있잖아. 오늘 고스톱 치면서 패가 안 붙네. 아이고 설사났네. 근데 자기가 패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이제 숨기면서 현실적으로는 뭐가 작동해요? 어쨌든 저 사람 돈을 내가 뺏어와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쾌한 감정이 유발이 돼요. 그렇죠?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게임 분석을 통해서 이면교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한다. 생활각본 분석. 생활각본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 삶의 계획이나 태도로서 이후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우리가 봤던 아들러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아들러도 인생 초기에 이제 형성된다라고 이제 유아기 때 보통 한 6세에서 8세, 그 무렵에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활각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고 생활각본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앞서 이제 자기긍정, 타인긍정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생활에
형태로 옮겨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단,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각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새로운 생활각본을 형성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바로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생활 자세를 형성하는 것을 생활각본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